우리 생명체의 기본 단위는 우리는 흔히들 세포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공간의 기본 단위는 혹시 고민해 본 적 있으신가요? 네, 저는 여러분들에게 점이라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자, 점이 모여서 이렇게 선을 만들고요. 이 선이 모여서 이렇게 우리가 면을 만들고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면이 모여서 이렇게 공간을 만들고 여러분들이 또한 이해할 수 있죠. 자, 우리가 그래서 점을 우리가 뭐라 하냐면 0차원, 그리고 여기 있는 선을 1차원, 그리고 여기 있는 면을 2차원, 공간을 3차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차원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물리 시간에 이번 시간에 우리가 배울 건 뭐냐면 여기 있는 1차원과 2차원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얀 백지 위에 원자 에너지 준위를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앞에서 배웠죠? 네, 우리가 정중앙에는 양전할 때는 원자 핵을 그리면 되고요. 그 주변에는 전자들이 수 있는 전자의 궤도를 그리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원자 에너지 준위를 그림을 그렸으니까 이제는 이것을 이용해서 고체의 에너지 준위를 한번 그려보세요. 자, 그러면 고체 에너지 준위를 그리기 위해서 우리는 뭔가 고민을 해야 되죠. 자, 우리가 어떤 걸 고민해야 되는지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대체 원자의 에너지 준위를 가지고 어떻게 고체 에너지 준위를 그릴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할 건데, 그럼 먼저 원자와 고체의 차이를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자, 원자와 고체. 고체를 보니까 뭐가 보입니까? 그렇죠. 바로 뭐냐면 여러 개의 원자가 뭐였다 우리가 결합되었다는 거 여러분들은 확인할 수 있겠네요. 자, 원자는 몇 개죠, 원자? 네, 원자는 한 개라고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원자 한 개의 그림을 통해서 여러 개의 원자가 결합된 모습을 그리면 된다는 거 여러분들은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림을 좀 쉽게 그리기 위해서 여기 있는 그림 전체를 그리지 말고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한번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자점 이렇게 잘란 이 부위를 가지고 한번 그림을 그릴 건데요. 자, 한번 그려볼게요. 자, 가장 먼저 원자가 한 개 있을 때 에너지 준위를 한번 그려봤고요. 그리고 두 개 있을 때, 그리고 세 개 있을 때, 네 개 있을 때, 다섯 개 있을 때까지 한번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원자 에너지 준위와 고체 에너지 준위 둘 다 그릴 수가 있고요. 그럼 비교를 해보는 과정을 가져야 되겠네요. 그죠? 그럼 비교를 해본다면 원자의 에너지 준위와 고체 에너지 준위를 비교해보니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특별한 차이가 없습니다. 단지 차이라는 것은 딱 하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시나요? 네, 맞습니다. 바로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선으로 표현했느냐 아니면 이렇게 면으로 표현했느냐의 차이밖에 없다고 여러분 확인할 수 있겠네요. 자, 면을 조금 이쁘게 표현해 볼게요. 여러분들 리본띠 기억나시나요? 네, 띠라고 한번 표현해 볼게요. 띠. 자, 띠라 표현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면을 띠로 표현했고 이걸 조금 더 우리가 이 고체 에너지 준위를 표현하기 위해서 표현한다면 이 띠를 우리는 고체의 에너지 띠라고 이렇게 명을 내렸습니다. 자, 보이는 것처럼 고체는 에너지 준위란 표현을 잘 쓰지 않고요. 띠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에너지 준위란 표현보다는 에너지 띠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우리가 차이점 이야기 한번 해봤고요. 이제 공통점도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자, 뭐냐면 여기 있는 선에는 전자가 존재할 수 있나요? 없나요? 네, 전자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에너지 T도 여기 있는 에너지 준위가 모인 거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전자가 뭐 할 수 있다? 전자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부위는 어떤가요? 이게 에너지 준위 사이. 이 사이는 어떻게 됩니까? 이 사이는 우리가 전자가 존재할 수 있다 없다? 네, 전자가 존재할 수 없는 구간이죠. 자,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사이 공간. 이 공간에는 전자가 존재할 수 없는 공간이란 것을 여러분들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이 에너지 준위에서 명을 하지 않지만 고체 에너지 T에서는 또 다른 이름을 명을 만들었어요. 자, 뭘 만들었냐면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에너지 띠를 우리 뭐라고 하냐면 이 공간, 이 부위를 우리는 허용된 띠라고 합니다. 전자가 있을 수 있게 허용한다. 그래서 우리는 허용된 띠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요. 전자가 존재할 수 없는 이 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그럴까요? 네, 바로 뭐냐면 금지된 띠라고 이렇게 명을 붙였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또 정리 내려야 될 것 같아요. 자, 바로 뭐냐면 허용된 띠와 허용된 띠 사이 간격. 다시 말해 금지된 띠의 폭. 여기를 우리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는 띠 간격이라고 이렇게 명을 내렸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띠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요. 자, 그래서 우리는 원자의 에너지 준위와 고체의 에너지 띠에 대해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빠진 것 같아요. 자, 제일 가장 중요한 것 중에 시험에 자주 나온 건데요. 자, 허용된 띠에 있는 에너지 준위들은 과연 겹칠까요? 겹치지 않을까요? 에너지 띠들은 겹침이 되어 있을까요? 안 됐을까요? 겹침이 안 됩니다. 자,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앞에 이 자세 분학칙으로 알겠지만 이 에너지 띠들은 각자의 에너지들이 모였기 때문에 우리가 현미경처럼 이렇게 점점 우리가 디테일을 보게 된다면 이 띠들은 모여 있는 게 아니라 같은 겹쳐 있는 게 아니라 조금씩 이렇게요 떨어져 있다는 걸 여러분들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허용된 띠에는 에너지의 준위는 겹쳐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가 이 말에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에너지 준위는 여기 있는 각자의 있는 각자의 원자에서 만드는 에너지 준위들은 에너지 준위의 에너지는 우리가 다르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원자 에너지 준위를 통해서 고체의 에너지 띠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내려봤습니다. 에너지 띠 구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고체 원자의 에너지 띠 기억나시죠? 네, 여러 개의 원자가 만들어서 만든 에너지 띠. 자, 이걸 좀 더 편하게 설명한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는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 배웠던 거 한번 우리가 그대로 적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우리가 이 부위, 전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이 부위를 우리는 뭐라고 했죠? 우리가 네, 허용된 띠라고 했죠. 자, 그리고 전자들이 들어갈 수 없는 이 부위, 여기 뭐라고 했죠? 여기를 우리는 금지된 띠라고 했습니다. 금지된 띠. 라고 또 얘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허용된 띠와 허용된 띠 사이 간격, 여기를 뭐라고 했죠? 우리가 네, 띠 간격이라고 했죠. 띠 간격. 다르게 제가 띠틈이라고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띠틈. 자, 앞에서 제가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요. 허용된 띠에 있는 우리가 전자들의 에너지 준위는 같다, 다르다? 네, 허용된 띠에 있는 전자들의 에너지 준위는 모두 어떠다? 다르다. 그렇죠. 에너지 준위는 다르다. 모두 다르다.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리고 또 한 번 또 정의를 하나 더 내려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뭐냐면 여기 있는 진한 부분은 제가 전자들을 다 채워놓은 거예요. 반면에 이렇게 하늘색, 연한 파란색, 하늘색 부분은 제가 전자들을 채워놓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전자들이 채워진 이 부위인데 이 여기 보게 된 파란색, 진한 파란색 중에서 가장 바깥에 있는 우리가 에너지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원자가 D라고 합니다. 원자가 D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요. 그리고 원자가 D 위에 있는 것을 우리가 뭐라 하냐면 우리는 전도띠라고 이렇게 정의 내립니다. 전도띠. 자, 우리 에너지띠 구조를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일상생활 한번 비교를 해본다면 우리가 이렇게 도로 위를 달리는 자동차 길과 사람이 달릴 수 있는 인도가 정해져 있는 것과 이렇게 비교를 해볼 수도 있겠네요. 여기는 우리 연석이라고 그러는데요. 우리 연석을 말한다면 우리 연석이라고 하는 연석. 연석이라든지 여기 있는 우리가 중앙선을 우리는 이 자동차 다닐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금지된 띠라고도 말을 할 수 있겠죠. 자, 물이 흐르는 방향, 여러분들 쉽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디에서 어디로 흐르죠? 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자, 행성이 있고요. 행성부로부터 높은 곳에 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낮은 곳에 이렇게 물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숨을 열게 되면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렇게 채워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물이 흐르는 방향은 어디에서? 네, 그렇죠. 높은 곳에서 우리가 어떤 곳으로? 네, 그렇죠. 낮은 곳으로
그런다고 사실 여러분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는 그러면 전하가 흐르는 방향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전하가 흐르는 방향은 어떻게 될까요? 전하 흐르는 방향은 생각보다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유가 있죠. 자, 물과 전하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물이란 것은 뭐냐면 우리가 질량으로 인해서 우리가 만류력, 그렇죠. 중력에 의해서 우리가 흐르게 되거든요. 자, 전하는 전하량이라는 게 있는데요. 전하량이라는 것이 있는데 전하량에 의해서 우리가 뭐냐면 전기력에 의해서 우리가 전하가 흐르는데 이 전하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뭐가 있죠? 우리가 그렇죠. 플러스 전하와 우리가 이렇게 마이너스 전하가 있다고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하는 물과 좀 다르게 플러스나 마이너스를 나누어서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수조에 이렇게 플러스나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나 마이너스가 있는 수조에다가 이렇게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을 이렇게 그려줬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플러스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플러스 전환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는 걸 여러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이너스는 왼쪽으로 가는 걸 여러분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유는 뭐 때문이죠? 그렇죠. 전기력의 가장 기본, 같은 전하 사이에는 청력이 작용하고, 같은 전하 사이에서는 청력이 작용하고, 그렇죠? 반대 전하 사이에서는 뭐 작용한다 우리가 인력이 작용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전하는 우리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방향, 마이너스 전하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방향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쉽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본다면 우리가 플러스 전하는 어디에서 우리가 플러스 극에서 어떻게 우리가 마이너스 극으로 한다 여러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이너스 전하는 마이너스 극에서 어떻게 한다 우리가 플러스 전하로 극으로 간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하 이동 방향, 전류의 방향, 전류의 세기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앞에서 배웠던 내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플러스나 마이너스라도가 있는 우리가 수용액 속에 플러스과 마이너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플러스나는 이렇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이동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마이너스나는 우리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라는 걸 여러분 쉽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하 이동 방향 확인했고요. 자, 전류의 방향 어떻게 될까요? 전류는 우리가 플러스나면 우리가 전하의 뭐다? 전류는 전하의 흐름이죠. 네, 전하의 흐름인데 그 흐름 방향을 정할 때 우리가 두 가지 전하가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하 중 두 가지잖아요. 그죠? 플러스 전하와 우리가 마이너스 전하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를 그때부터 말하기 힘들어서 정의를 약속을 시켰어요. 뭐를 잡았냐면 양전하의 이동 방향. 뭐라고요? 그렇죠. 양전하의 이동 방향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렸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전자 이동 방향을 안다면 우리는 전류 방향을 알 수가 있을까요? 알 수 있죠. 네, 전자의 이동 방향의 반대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왜? 전자는 뭘 띄고 있으니까? 네, 그렇죠. 전자는 우리가 마이너스 전하라고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전자를 통해서 많이 하는데요. 네, 잘못된 내용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좀 더 편한 건 뭐냐면 양전하의 이동 방향이 좀 더 편할 거라고 여러분들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전류의 세기는 어떻게 정의 내렸을까? 전류의 세기는 단위 시간 동안 이동한 전하량. 어렵지 않아요? 자, 우리가 전하량 대신 한번 우리가 물을 가지고 물. 단위 시간 동안 이동한 물의 양을 하면 우리가 물의 세기를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처럼 뭐냐면 우리가 전하가 그만큼 많이 흘렀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전류가 세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다. 그죠? 자, 그래서 전류의 세기에 대한 정의를 한번 내려봤고요. 자, 그럼 전류의 세기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봐야 되는데 우리가 과연 전류를 여러분들이 그냥 물의 흐름과 봐도 될 것 같아요. 물의 흐름과 비교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그림을 한번 하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우리가 어떤 고체 속에 이렇게 플러스로 된 우리 원자 핵이라고 했어요. 원자 핵이고 전자가 있습니다. 자, 고체에서는 뭐가 움직일까요? 핵이 움직일까요? 전자가 움직일까요? 그렇죠. 여기는 우리가 보통 자유전자라고 그러죠. 전자가 자유전자. 자유전자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흐르게 되겠죠. 흐르게 되는데 자유전자, 다시 한번 전자가 흐를 때 우리가
어떤 놈이 영향을 줄지를 확인하면 되겠다. 그죠? 자, 한번 확인 한번 해보도록 거예요. 만약에 여기 있는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이 없다면 여기 있는 전자는 흐를까요? 흐르지 않겠네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이 있을 때 흐를 거잖아요. 그래서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이 있을 때 전류가 흐를 거니까 우리는 양쪽에다 뭘 그려야 될까요? 그쪽에 전압을 그려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전압이란 놈이 영향을 줄 거예요. 전압. 준율 요인을 찾아본다면 우리는 전압에 대해서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전압이 크면은 우리가 뭐냐면 전류가 어떻게 흐른다? 우리가 세게 흐른다고 말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자, 우리가 길을 가는데 우리가 앞에 방해물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빨리 못 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방해물이 크라는 건 바로 뭐냐? 저항이에요, 저항. 저항이 우리가 세면 우리는 전류는 어떻게 된다? 우리가 전류는 잘 흐르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여러분들 중학교 때 배웠던 우리가 ohm의 법칙을 그대로 기억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ohm의 법칙. 전류의 세기는 저항분의 뭐다? 우리가 세기는 저항분의 우리가 뭐다? 우리가 전압이란 거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아마 어떻게 쓰죠? 우리가 V는 뭐다? 우리가 IR 바꿔 쓴다면 I는 R분의 V라 쓰던 거 기억나시죠? I가 전류의 세기고, 그죠? I가 전류의 세기고, R이 전압이고, R이 저항이 기억나시죠? 그래서 전류의 세기 영향을 주는 여기 있는 전압과 저항이 영향을 주고 있다는 여러분들이 쉽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항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항은 전류열을 방해하는 정도라고 여러분들께서 정의 내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전류에 대해서 한번 또 확인해 본다면 전류는 뭐였죠? 우리가 전하의 흐름이죠. 그죠? 자, 근데 우리가 전하의 흐름인데 이 전하는 우리가 플러스 전하와 이렇게 마이너스 전하 여러분 잘 알고 있어요. 근데 고체 상태에서는 우리가 어떤 전하가 움직이죠? 그렇죠. 고체 상태에서는 마이너스 전하인 우리가 뭐냐면 전자들이 이렇게 전류를 흘러보내야 되거든요. 자, 그럼 이제는 결과적으로 이런 뭐냐면 여기 있는 저항을 우리가 크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전자의 우리가 흐름이 어떻게 영향을 받느냐와 비교하면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저항과 뭐냐면 저항과 우리가 전자의 이동량에 대해서 비교를 하면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한번 전자 이동량과 저항을 비교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저항치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항치가 있고요. 양쪽이 이렇게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 그렇습니다. 그럼 안에 있는 우리가 전자들이 이렇게 왼쪽 방향으로 이동한다는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저항과 전자 이동량을 통해서 저항에 우리가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저항이 크다. 무슨 말일까? 저항이 크다. 저항이 크다. 그 말은 전자 이동량이 적다는 이야기를 말할 수 있겠죠.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또 어떻게 전자 이동량 적을까를 비교해 본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보세요. 전자가 이동을 하는데 여기 있는 관의 두께가 단면적이죠. 두께 단면적. 단면적을 제가 A라고 한다면 단면적이 우리가 전자가 이동하려면 단면적이 넓을수록 많이 갈 수가 있는데 단면적이 좁다면 전자는 적게 갈 수밖에 없겠네요. 그래서 단면적이 어떻게? 네, 그렇죠. 여기 있는 이 저항체의 단면적이 적을수록 이렇게 전하 이동량은 적다고 이런 확인할 수 있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번 가볼까요? 자, 그러면 전하의 이동량이 적다는 이야기는 여기는 저항이라고 그러는데 이 저항은 우리가 다르게 보면 우리가 자동차라 비교한다면 우리는 막힌 구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막힌 구간. 자, 자동차의 막힌 구간의 길면 기술은 어떻게 돼요? 여기는 우리가 자동차들이 막힌 구간 길면 기술로 잘 이동하지 못하죠. 이것처럼 뭐냐면 여기는 우리가 이 전자들이 갈 때 막힌 구간이 길면 기술록 저항체의 길이를 갖다가 제가 이 저항체의 길이를 L이라고 한다면 저항체의 길이를 제가 L이라고 한다면 저항체의 길이에 또 영향을 받겠죠. 그래서 뭐냐면 저항체의 길이 막힌 구간이 우리가 길면 길수록 길이가 길면 길수록 우리는 전자 이동량을 적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자, 여러분 또 다른 걸로 한번 비교해 볼게요. 여러분들 트랙 위에서 100m 달리기 할 때와 모래사장에서 달리기 할 때 어디가 더 힘들죠? 모래사장이 더 힘들죠.
이것처럼 뭐냐면 저항의 크기를 물질마다 만들어 놓은 놈이 있어요. 우리는 비저항이라고 그래요. 비저항. 저항의 비라고 할 수 있겠죠. 저항이 비저항이 크면 클수록 우리 뭐냐면 저항이 크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단면적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했냐면 우리가 A로 표현했고요. 길이를 제가 이렇게 L로 표현했습니다. 비저항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이렇게 로라고 그래요. 로라고 있습니다. 로라고 썼습니다. 저항을 제가 이렇게 R로 표현했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저항을 정의 내려본다면 저항 R은 비저항에 비례하고 그리고 단면적에 반비례하며 길이에 비례한다라고 여러분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저항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더불어 우리 전기 전도도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 전도도에 대해서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기 전도도를 이렇게 시그마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전기 전도도는 당연히 뭐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얼마나 우리가 전류가 잘 흐를까를 의미하고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전기 전도도를 정의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비저항의 역수와 같다고 말 수가 있어요. 얘는 비저항의 역수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가 비저항과 여기 있는 우리 비저항과 여기 있는 우리 전기 전도도는 반비례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그마는 우리가 로분의 1이라 표현할 수가 있고요. 이걸 우리가 써본다면 여기 있는 것도 우리 표현을 바꿀 수가 있겠죠. 바꾼다면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로는 넘어가고 넘어가니까 L분의 그죠? RA라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써본다면 우리는 다시 써본다면 역수니까 RA분의 이렇게 L이라고 또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방금 우리는 저항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리고 비저항에 대해서도 알아봤고요. 그리고 전기 전도도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우리가 저항에 대한 정의 그리고 우리가 비저항에 대한 정의도 우리가 동시에 알아본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